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소미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려거들랑 결혼에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속담 중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속담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팔자는 알 수 없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딱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친정은 가난한 집이었고 시댁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의외로 반대 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그걸 빌미로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댁이라는 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예, 상은아, 너는 얼마나 좋은 시댁을 만났는지 아니? 솔직히 너희 집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 친정이랑 사돈 맺는 게 어디 쉽니? 우리나 되니까 너희 집이랑 사돈 맺는 거지. 얼마나 좋은 시댁이야? 희철이 정도면 훨씬 좋은 처갓집 만나서 결혼 생활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돈이 많은 집보다는 만만한 집안이 좋으니까 허락한 거야. 알지? 너네 집이 잘난 집안이었으면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도 많을 테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을 텐데 뭐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생각한 거지. 그래, 엄마가 항상 말하던 게 그거잖아. 잘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피곤하다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만한 집안이 최고라고 했잖아. 딱 상은이네 집이 그런 집이니까 허락한 거지?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상은이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잘하는 거잖아. 얼마나 편해.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 요즘은 처갓집도 잘 살아야 좋다곤 하지만 솔직히 그러면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뭐. 네 형 봐라. 처갓집이 잘 나가니까 매 명절마다 당일날 가야 되고 눈치 보고 큰 며느리는 내 눈치는 하나도 안 보잖니.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나랑 아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결혼은 이렇게 만만한 집안이랑 해야 좋은 거야. 그래, 형수님네 집은 너무 잘났으니까 엄마가 또 한 소리 못 하잖아. 형수님도 엄마가 뭐라 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내가 와이프감은 잘 골랐어. 그렇지, 엄마? 상은이네 집이 잘난 집이었어 봐.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상은이가 듣기라도 했겠어? 그나마 상은이네 집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도 잘 듣고 그러는 거지. 여보, 당신도 시댁 좋은 곳 만났다는 것만 알아둬.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이 조금 부족한 곳을 선택해야 좋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죠.
즉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시모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신은 작은 며느리네 집은 만만해서 좋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시모는 작은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죠. 그때는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은 슬펐지만 진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죠. 시모는 큰며느리인 형님은 한 번도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셨어요. 제 앞에서는 제가 편하고 작은 아들이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만만하지 않고 저희는 만만했기 때문에 저희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막달 때까지 시모는 시댁 점포에 오라며 부르셨어요. 막달 전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막달 때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막달이라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무거운 물건도 드는 것도 어렵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는 못 올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아직 빈혈기가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막달이니 이제는 집에서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애는 너만 낳았니? 나도 둘이나 낳았는데 너보다 훨씬 몸도 약하고 애들은 더 컸어. 그런데도 애 낳기 하루 전까지도 일했다니까. 네가 빈혈이 있는 건 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럴수록 운동도 하고 자주 움직여야 아이 건강하게 낳는 거지. 너 그러다가 자연분만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애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든 자연분만 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애가 건강하게 나온다니? 의사도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쉬라고 하는 거지. 팔다리 멀쩡한데 무슨 쉰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빈혈이 있어서 너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요. 자연분만 하는 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여기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차도 없고 매번 버스 타고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면서도 힘들고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요. 어머니 막달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누가 보면 너 혼자 애 낳는 줄 알겠다. 엄마라면 다 애 낳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이렇게 유난이야? 걸어 다녀야 애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낳겠다는 거야? 넌 TV도 안 보니? TV에도 나왔잖아. 움직이고 활동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라고. 힘들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만 찌고 애가 건강하게 나오겠냐고. 막달이라 못 오겠다는 건 핑계고 네가 귀찮으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 됐고 내일부터 더 일찍 나와. 안 그래도 너 몸 생각해서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건데 너 안 되겠다.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봐. 알았지? 시모는 막달에 힘들다는 저에게 여지없이 점포를 보러 오라고 불렀죠. 사실 남편의 월급도 많은 편은 아니었고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출산 자금을 보태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군말 없이 간 거였지만 막달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니 남편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서 운동 삼아 갔다 오라고만 했을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며칠 더 가게를 도우러 갔다가 전 양수가 터지면서 긴급 수술을 해야 했어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수술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시모는 제가 게을러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출산하고서 제가 일했던 것을 출산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비용을 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가게에 나가서 일한 비용 어머님이 출산하고 병원비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직까지 비용이 처리 안 됐다고 해서요. 혹시 아직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이제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 처리를 해야 퇴원할 수 있어서 어머님 지금 수납해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너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병원비 내준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건 네가 운동하려고 오는 거였잖아. 솔직히 가게에 네가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원하게 앉아있다가 간 것뿐이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나는 너 건강하라고 운동하면서 겸사겸사 오라고 한 거였는데 와서는 밥도 얻어먹고 내가 싸주는 반찬도 가져갔잖아.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가게 나오는 대신에 그 비용 나중에 병원비로 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산후조리 할 때 쓰게 주겠다고도 하셨고요. 제가 수술해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건 있겠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꾸준히 어머님 가게 나가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어머머, 이봐. 너 가족끼리 이러는 거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니? 그렇게 따지면 너희가 가져간 반찬 재료값이나 내 수고비는 어쩔 건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아니, 안 그래도 자연분만해서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걸 네가 제대로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수술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나 너무 서운한데 어떻게 지금 돈을 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시모에게 그간 일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해도 시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시치미를 떼셨어요. 결국 친정에서 병원 비용을 모두 처리를 해 주셨죠. 그때 일이 있은 후로 사실 시모가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매일매일 집으로 와서 가만히 아이만 보고 있었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시모는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 점포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옷 입고 얼른 가게 좀 나가봐. 유축 간 거 있지? 어차피 아이 이제 분유랑 섞여서 먹인다며. 그러면 여기 그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니? 가서 일해야지. 가게 가서 물품 좀 정리하고 청소도 싹 해놓고 아르바이트생 1명 뽑았는데 영 일을 시원치 않게 하네. 걔가 어제 정리해둔 거 있을 텐데 네가 다시 정리해놔. 네? 어머님, 저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 수유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게 일을 보러 가요? 저 못 가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친정엄마도 가끔 오시고 도우미도 오시는데 어머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가게도 있으신데 거기 가서 가게 보셔야죠. 괜찮아.
손주 태어났는데 어떻게 일을 하니? 내가 애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없어도 괜찮으니 갔다 와. 아침에 나오면 너 챙겨서 갔다가 아들 퇴근하기 전에 가게 정리하고 오면 되겠네. 어차피 너 직접 수유도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분유 먹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엄마가 무슨 필요야? 저녁에 잠깐 보면 되는 거니까 가서 가게 좀 정리하고 그래라.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산후조리 중인데 어딜 가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녁에는 저 혼자 아이 보느라 팔목도 아프고 잠도 저 2시간 이상 푹 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 저 월급이라도 챙겨주실 거예요? 월급은 무슨? 내가 네 아이 봐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쌤쌤 하는 거 아니니? 너 아이 보느라고 피곤하다며? 그러면 아이 안 보고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가게 보라고. 가게에서 낮잠을 자든 뭐라든 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니? 가서 아이 없이 푹 쉬라고 배려를 해줘도 그렇게 말하냐? 시모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는 자신이 봐줄 테니 가게 가서 일을 하며 쉬라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가게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시모는 저에게는 가게 일을 하며 쉴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거기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비용은 아이를 보는 비용과 퉁친다며 제가 원하지도 않는 가게 일을 보러 나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은 점점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없을 때도 있었고, 이미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애초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는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시모는 저희를 부르더니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말을 하셨고, 전 그 말이 가게를 정리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가게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은 많았는데 솔직히 나보다 너희가 앞으로 미래를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가게 아예 정리를 하는 것보다 너희가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도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운영할 수 있고 좋지 않겠니? 네?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요? 어머님, 근데 지금 가게 손님들도 많이 빠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 가게 계속 운영하는 것도 힘드시고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전기세며 수도세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나가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어머님께 가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라니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잠깐 비수기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 성수기 오면 사람들 몰려서 장사 엄청 잘 된다니까. 얘가 잘 될 때를 몰라서 그러네. 그리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지금은 잘 안 되는 날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래 사람들도 꽉꽉 차는 곳이라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알 텐데. 맞아, 여보. 우리 가게 예전에 손님들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이야 주변에 가게들 꽤 생겨서 손님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도 매일매일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가게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당신은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전처럼 손님들도 많이 올걸? 무슨 소리야. 지금 결혼한 지 우리 7년째인데 작년까지도 매년 마이너스를 하면서 어머님이랑 당신 엄청 고민 많았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점포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어머님, 아니에요. 남편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저도 아직 아이도 어리고 가게 받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그냥 안 받을게요. 어머님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당신? 내가 받고 싶다는데. 엄마, 내가 받을게. 내가 그 가게 받을 테니까 나한테 넘겨줘. 당신 진짜 생각 짧다. 그 가게 땅이며 권리금이며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다 쓰러져가는 시대액 점포를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는 저희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전 그 점포를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남편은 땅이며 건물이며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며 무조건 받고 싶어 했어요. 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선 취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사업장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서 취업은 잠시 미뤄두라고 말을 했죠.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할 테니 저에게 사업장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자신이 사업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사업장 명의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어요.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에 납품 비용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걸 다 제가 갚아야 했죠. 당신 그거 알았어? 가게에 달려있는 것들이 엄청 많던데? 어머님 물건은 받아놓고 왜 물건값은 지금까지 지불도 안 하고 계셨던 거야? 이번에 가게 가니까 독촉장까지 보내왔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냥 무작정 가게 받겠다고 한 거냐고.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엄마한테 말해. 원래 가게 받으면 권리금이며 이것저것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그 비용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거기 전화해서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해. 이번에 가게 받아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금방 갚을 거라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아니, 내가 왜 그 부탁을 해야 하냐고. 내가 전화해서 왜 사정을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당신이. 거기다가 가게 이것저것 고장난 데도 엄청 많던데? 그동안 가게도 거의 문 닫아 놓아서 안에 썩은 음식들도 많고 저거 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언제 가게 일 할 거야? 내가 지금 다 처리하고 있잖아. 당신이 가게 알아서 한다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가족이면서 무슨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냥 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놀아? 나도 일 다니고 있잖아. 우선은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가게 일 봐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초반에는 당신도 도와줘야 돼. 그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가게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차라리 취업을 하겠다고. 내가 왜 가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서는 왜 내가 그걸 다 처리해야 하는 건데. 나 못하니까 당신이 처리를 하든 가게 처분을 하든 알아서 해. 가게 앞으로 된 빚도 내가 못 갚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진짜? 왜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그 가게 다 우리 재산 되는 건데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이도 어린데 어딜 가서 취업을 한다고 그래? 주변에 아이 엄마들 있으면 한번 물어봐. 애 맡기면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가? 이것도 다 당신 위해서 선택한 건데 당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일 금방 정리하고 그만두면 가게 일 내가 볼 테니까. 알았지? 막상 가게 일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가게에 달린 빚들이 많았고 가게 내부에도 수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큰소리 떵떵 치는 모습은 어디 가고 가게 일은 모두 저에게 맡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만 맡아서 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당분간만 가게를 봐주자는 생각으로 전 그렇게 가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남편은 가게 일에 관심을 두지 않자 제가 결국 책임지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떠안고 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장난 곳도 셀프로 고쳐가면서 비용을 아꼈고 내부 인테리어도 셀프로 하면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열어두니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자 그제야 시댁에서는 자기들이 점포를 줘서 잘 나가는 거라면서 공짜로 점포를 줬으니 이제부터 매달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 봐라. 가게 가지고 가니까 잘 되지? 그거 다 내가 잘 운영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잠깐 비수기라서 잘 안 됐던 거지. 원래는 그렇게 잘 되는 곳이라니까.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이제는 값을 치러야지. 너희 이제 돈 어느 정도 벌지 않니? 이제부터 매달 우리한테 돈 줘야 되겠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가게 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그거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거든. 이제는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어머님, 거기 가게 처분해서 받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았어요. 어머님 1년 동안 물건 받으시고는 그거 결제도 안 하셨다면서요. 거기다가 거기 땅도 이미 담보대출 풀로 받아뒀던 거였고 어머님 무슨 그걸 처분해서 어머님 노후를 챙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용돈 드릴 수 있지만 노후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말은 보장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다 가게 운영하면서 그 정도는 다 생기는 거지. 무슨 그것까지 따지고 있니? 너네한테 안 줬으면 내가 그 돈 벌었을 건데 당연히 너희가 가게 가져갔으니 그 돈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야말로 너무 서운하다. 너희 솔직히 내가 가게 안 줬으면 그 돈 만질 수야 있었겠어? 내가 가게 하라고 떠밀려서 주니까 지금 그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엄마. 여보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여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렸던 것들도 다 처리하고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사업 안 해봐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 안 그래도 돈 받은 걸로 용돈 드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여보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말하지 마. 빚더미만 있었던 점포를 얼떨결에 또 하나 고생하며 키워놨더니 시모는 자기 덕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전 아이를 안고 업으면서 가게를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는 아이 한번 봐주지 않더니 잘 되고 나니 자기 덕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도 가게를 주면서 상황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혼하고 오나 시모의 덕이 있긴 있겠다 싶어
그 후로부터는 시모에게 용돈 명목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곤 했죠. 점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됐어요. 저도 주변 시장 상황을 매일 확인하면서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저렴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점점 더 점포가 잘 되면서 한 달 수입이 남편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자 어느 날부터 시댁에서는 다시 가게를 받아가겠다며 황당한 소리를 하곤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한테 그 가게 공짜로 넘겨준 게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게 다시 나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다.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큰아들한테 넘겨줘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재산은 큰아들부터 주는 거 아니겠니? 내가 큰아들네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건 도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그 가게 이제 제 가게예요. 제가 운영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어머님한테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남기신 빚 다 처리하느라고 지금껏 고생만 하고 이제야 돈 벌고 있는데 무슨 넘겨줘요. 그리고 어머님이 공짜로 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쓰러져 가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 가게를 제가 살려놓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요. 어머, 너 가족끼리 이런 거 욕심내는 거니? 얘가 돈맛 한번 보더니만 예의까지 밥 말아 먹었나? 웬일이야 정말? 네가 이러니까 더 안 되겠다. 그 가게 이제 다시 내놔. 그거 원래 내 가게였잖니. 너한테 공짜로 넘겨준 건데 내가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비켜. 우리 큰아들이 적임자다. 다시 가지고 갈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두고 나가라고. 아,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러지 마. 나중에 다시 나랑 얘기하고 오늘은 그만해. 지금까지 와이프가 고생하면서 키운 곳인데 갑자기 그렇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얘기해. 형이랑도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얘가 왜 이래? 하다 이제 아들까지 홀렸니? 뭘 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와?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아주 그냥 얘를 홀려놨네. 너 그 가게 네 거 아니잖아. 더군다나 가게 우리 아들 건데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와서 그런가? 돈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이네. 뭐하니? 얼른 서류 안 가지고 오고. 시모는 당장 서류를 가지고 오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전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당장 서류 정리하고 나가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은 아무런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져가려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제 속마음이 결국 시모의 행패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한편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들고 전 시모 앞에 꺼내 놓았어요. 시모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신난 얼굴로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봤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서류였는데 바로 가게 명의가 제 친정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시댁 재산을 너네 집으로 빼돌린 거니? 아이고 참, 가난한 집에 겨우겨우 걷어줬더니만 재산까지 빼돌리다니?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속이면서 재산까지 다 빼돌린 거야? 아들, 이거 너 아는 거야? 지금 얘가 네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니니? 재산을 빼돌리다뇨. 그 뒤에 있는 각서도 좀 읽어보셔야죠, 아주머니. 그 잘난 아드님, 지금껏 밖에서 뻘짓하고 있었던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회사도 뻔히 다닌다고 해놓고서는 가게 잘 되고 나서는 그만두고 밖에서 칠렐레 팔렐레 돈 쓰고 돌아다닌 건 아세요? 모르시겠지. 모르니까 그런 똥 같은 말을 뱉어내는 거겠지. 당신 아들 밖에 딴 여자 만나느라고 지금껏 모은 돈 다 썼어. 재산을 빼돌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뭐? 아주머니?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돈 맛을 보더니만 네가 드디어 돌았어.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재산을 빼돌려?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 네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얘가 한 소리가 진짜야? 정말로 네가 재산 빼돌리고 밖에서 딴 여자 만나고 그랬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 그게 엄마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엄마 그러니까 이제 소리 그만 질러. 이러다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겠어. 엄마, 나 이혼하면 진짜 빈털털이야. 엄마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고 진정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조금만 진정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나한테 하는 꼴을 봐.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고. 거지 같은 가게 내가 다 살려놨더니만 돈 달라고 발광하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가게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미치지 않게 생겼어? 모자가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니네. 야, 내가 너랑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혼하자. 네 엄마 데리고 사라져. 사실은 남편은 밖에서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가게를 인수하고 난 후부터 남편은 신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고선 그 돈을 외도를 하느라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시댁에 생활비를 줘야 한다며 저에게 받아간 돈도 썼던 거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 명의를 바꾸고서는 공증까지 받았고 그렇게 점포는 친정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각서에는 만일 시댁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아이 양육권도 주고선 이혼을 할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걸치고 친정 명의로 모든 재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었어요. 그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머리를 뒤흔들며 통곡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 뒤로도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 압박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라며 권유를 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들이 모두 있었고 시모가 막말을 했던 것도 다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수월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 뒤 남편은 저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니, 주영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그 생활비 좀 보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집도 구해야 하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취업을 해야 주영이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해? 당신 잘난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부탁해. 그렇게 가난한 집 딸이라면서 평생을 무시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생활비 달라고 나한테 부탁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 아직까지도 나한테 돈 달라 막말하거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좀 해줄래? 그건 내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봐.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이번에 집도 다 정리해서 이사가. 형이랑 형수님도 연락도 안 되고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저와 이혼을 하고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을 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과 형수는 자신들에게 시댁 식구들이 들러붙을까 싶어 그날 이후로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집을 처분해 시골로 이사를 갔고 시모는 여전히 저에게 가게를 내놓으라는 연락을 한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두지 않고 녹취록 증거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말처럼 조금 시간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도 그러하듯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고 시댁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셨어요. 그전엔 시댁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속물근송을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으면 첫째 며느리도 좀 있는 집 자식에 직업도 전문직 여성으로 맞이할 걸.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딸리잖니. 평범해도 정도가 있지. 솔직히 네 동서 봐라. 얼마나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여자니? 어머, 어머니도.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죄송해지잖아요. 형님, 어머님 말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전 그걸 미리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역시 네가 성경지명이 있구나.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 거 있지? 우리 둘째 덕이야 이게. 어머님이 그러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만 저 역시 그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걸 이라는 말이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
네 주제에 우리 집도 감지덕지지. 더 좋은 집이라니? 우리 집이 뭐 네 성에 안착이라도 한다는 거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도 갑자기 저 성에 안 차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머, 형님, 자격지심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치면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역시 둘째가 생각이 깊다. 쟤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갑작스럽게 저에게 척을 지는 어머님을 보아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수재에 지금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석사를 한 뒤 박사까지 밟을 거라며 어머님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사실 제 남편과 시동생의 가방끈이 길지 않은 터라 어머님이 가방끈 긴 걸 무척이나 옹호하셨거든요. 어머님 생각엔 가방끈이 길어 나중에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며느리 덕을 볼 거라며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못 보내본 대학원을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학교도 좀 좋냐? 넌 뭐라도 할래야. 그리고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도 예쁨 받고 있다며. 박사까지 하고 뭐 연구원인가 뭔가 한다지? 내가 어깨가 으쓱해. 네, 어머님 석사과정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박사까지 하고 전 거기 학교의 연구 교수로 발령 날 예정이에요. 이미 교수님들이랑 다 얘기가 됐고 지금이야 학생 신분이지만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연구 교수도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행히 성실하기도 하고 절 교수님들이 워낙 특별히 여기셔서 가능하죠. 내가 네 덕 좀 보겠구나. 어쩐지 찜질방에서 널 딱 보는데 우리 둘째의 짝으로 제격이더라니까. 내가 사람 잘 봤지. 그러니깐요. 저희가 무슨 운명처럼 만났으니 저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자주 가는 찜질방에서 동서를 마주하였던 것이었고 동서와 동서 친구의 이야기를 밥 먹다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거죠. 가뜩이나 본인이 점찍어둔 상대에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는데 어머님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던 거예요. 넌 내 덕에 교수 남편 되는 줄이나 알아. 첫째도 내 말을 듣고 좀 더 유능한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까워. 그러게. 엄마 덕에 내가 교수 남편 되게 생겼네. 딱 얘기만 해도 지적인 분위기가 확 나는 거 있지? 정말 달라. 어디 네가 그동안 만나던 머리 텅텅거리는 여자들이랑 같은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인데.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해. 네가 잘해야 학업을 잘 맞춰서 교수 자리에 떡하니 앉지. 그럼 너 완전 어깨 피고 다니는 거야. 엄마는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 이야, 엄마 그렇게 찜질방 다니더니 한 건 제대로 하셨어. 내 인생 이제 핀다. 너희가 교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교수 며느리 봐야지. 내가 그 찜질방 다니길 잘했다니까. 서방님과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학벌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데려왔겠지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얄밉게 말하는 투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본인에게 맞춘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삶은 피곤해지고 말았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일 줄 알았던 동서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형수님, 제 마누라 공부하고 힘든 몸이니까 앞으로 살림 좀 맡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 감사할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첫째가 다 해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아랑 결혼할 때 주아한테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니? 주아밖에 할 사람이 더 있어? 늙은 내가 하니? 박사될 둘째가 하니? 너희도 줄 잘 서라.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 둘째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네가 좀만 가방끈만 길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 대학원 안 다니는 제가 참 서러워서 살겠나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네 오기 불편해져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 엄마, 그만해. 내가 주아 보기 미안해 죽겠다. 재수 씨 잘난 거야. 세상이 다 아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잘난 건 제가 아닌데. 형님 때문이라도 대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 제 학벌이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형님이 저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 피해의식? 그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한데 난 지금 나 자신에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얼씨구, 지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 둘째랑 비교하니까 발끈하는 것 좀 봐라. 어쨌든 너도 둘째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평범하지만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기에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불쾌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듯이 늘 저를 불러다가 동서 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동서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굴욕은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인천공항으로 나오너라. 어차피 내일 빨간 날이니까 너 일도 쉴 거 아니야. 명심하고 아침 8시까지 나와. 네? 어머님, 어디 놀러 가세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면 이 보낼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네 가기로 해서요.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은 무슨 친정? 너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꼭 나와.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어머니, 저 내일 시간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급한 일 있으시면 이유를 얘기하고 절 설득하셔야지. 무작정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내일 인천공항으로 안 나오면 너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그리 알고 당장 나와. 대뜸 빨간 날이니 공항으로 나오라는 어머님이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혹시라도 뭐가 필요해서 부르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이니 가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엔 여행 가방을 바리바리 싼 동서와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짐을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셋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 동서의 짐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아우, 어머님한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형님을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예, 너 이 짐 좀 들어라. 이거 짐도 붙여야 하고, 네 동서가 할 게 많더라고. 비행기에서도 논문 써야 한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킬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너 좀 불렀다. 어서 이것 좀 해. 네? 저보고 지금 짐 붙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동서, 이런 거 혼자 못해? 지금 동서 여행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땡! 어디서 큰 소리를? 여행이라니? 얘 지금 논문 쓰러 일하러 가는 거다. 알고나 말해. 얘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네가 좀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건 내가 있으니 이런 건 큰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면 덧나냐? 어머님, 저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지금 고작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저 부르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동서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잘난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서방님은 뭐하고? 연로한 어머님이랑 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나까지 불러서 이게 할 일이야? 어머, 전 안 그래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보고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는 오늘 특근 때문에 일 나갔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부른 거니까 그만 뭐라 하세요. 얘가 어쩜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좀 좋아? 너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벌 받아. 어머님과 쌍으로 얄미운 동서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뻗쳤습니다. 잠시 화를 내고 이성을 찾은 뒤 일단 짐을 붙여주었고 동서는 웃으며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팔푼이 같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제 심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며 조롱하였어요. 너 마음껏 곱겠어. 너네 동서가 억대 연봉 벌어올 건데 뭘 믿고 그러냐? 지금부터 줄 잘 쓰고 잘하란 말이야. 동서가 억대 연봉이든 천대 연봉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저 제 벌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비교하면서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 동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 사이만 더 서먹해지고 이상해질 뿐이에요. 어이구, 말 한번 잘한다. 능력 없는 거 억지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마라. 그래봤자 넌 네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 큰애 짝도 내가 점 찍어줬어야 하는데 니들 결혼 안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박따박. 지금이라도 헤어져 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야 없죠.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아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든다는 거야? 이게 볼 것도 없는 게 몸 있고 이렇게 까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진짜 속에서 열불 나는 거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에게도 당해보지 않던 비교질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니 점점 시댁을 안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가면 상처 되실 말을 할 게 뻔하니 말이에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 미안했는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못했다면 아마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화를 많이 풀어주었답니다. 그래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버텨왔던 시기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우리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재수 씨 덕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엄마가 보수적이고 나이가 좀 많잖아. 그러니까 가방 끊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디 가서 너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됐어. 자기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님이 그러신 걸. 상처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어쩌겠어. 내가 버텨내야지. 그리고 동서가 잘 돼서 어머님 모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순진하신 건지 참 답답스러워. 아휴,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조금 참아줘. 그리고 동서가 귀국하는 날 어머님은 논문 쓰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잔치를 벌이셨고 그 잔치 음식 하는 것을 저까지 불러가며 부려 먹으셨어요. 연로한 몸으로 혼자 음식하는 게 힘이 들까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역시나 동서 앞에서 절 깔고 뭉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고 못 봐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 터라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둘째 수고했다. 교수님들 따라서 가가지고 논문 쓰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것 좀 먹고 기력 보충해. 예, 그네야, 뭐하니? 둘째 앞접시 좀 가져와라. 얘가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딱 보면 척 아니냐? 네가 이런 걸 해야지. 형님, 저 감자전 리필 좀 해주실래요? 굉장히 잘 부치셨네요. 역시 이런 게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깐요. 당연하지. 이런 허드렛 일은 저런 애가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곱게 먹기만 하면 돼요. 공주처럼. 알겠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동서가 갖다 먹어. 그리고 저 집에 갈게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머님 도와 좋은 마음으로 음식까지 해다 날랐더니만 돌아오는 말은 무시에 조롱해.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 뭐 나이 들어 가방 끊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지만 동서도 개념이 없네. 받아 처먹을 줄만 알고. 공부하는 게 유세지? 어머, 형님 말투가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아무리 기본대학만 나오셨다는데 아우 상종할 수가 없네 진짜. 어머님, 제가 갖다 먹어야 하나요? 저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저거 말하는 뽐새 봐. 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얼른 안 가? 아주 지 동서한테 잘 보일 기회를 줘도 저런다. 얼른 감자전 못 가지고 와? 네 동서가 힘들대잖아. 넌 머리도 안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겨? 그러게요. 제가 잘 풀리면 형님 모른 척 할까봐 그러세요? 아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니까. 답답해라. 제 자신이 왜 동서한테 시중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진짜 동서랑 어머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고, 다신 저 두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사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진짜 너희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아니, 네 동서 어디 대학원이라고? 그럼 걔 잘 알겠네.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아, 됐어. 물어보면 뭐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뻔히 가서는 착실하게 공부만 하겠지. 나 같으면 진짜 너네 시어머니랑 대판할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무슨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부귀영화 누리기가 쉽니? 그런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한테 그러시는 거야? 참 말도 안 나와.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너도 성격 좋다 얘. 성격 좋긴? 나도 할 말은 다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못당해 낸다니까? 매번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입 아프고 힘들어.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속 얘기를 하니 마음이 많이 풀렸고 또다시 긍정의 힘을 돌리며 기분 좋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만 아니면 저와 남편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 시댁과 되도록이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피할 수 없는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드디어 힘든 고비를 거쳐 석사 학위증을 따냈다며 굳이 어버이날 저희 앞에서 또 뽐을 내었어요. 어머님한테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어머님이 제일 기다리실 것 같은 석사 학위증을 가져왔어요. 형님은 어머님 선물로 뭐 가져오셨으려나?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꺼내나 보세요. 부모 어깨뽕 올라가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이 얼마나 제 학위증을 기다리셨겠어요. 안 그런가요, 형님? 동서, 진짜 어이없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한 거 대단하다. 어머님, 석사 학위증이라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거 동서가 들고 왔는데 뭐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거 기다려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나쁜 것.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700이나 갚아 이 그지야. 이게 어디서 몇 년을 나를 속이고 무사할 것 같아? 그네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을 뻔했지. 700이 아니라 7천을 뜯겼을 수도 있어. 저 못된 것한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갑자기 뭐 잘못 드셨어요? 여기 석사 학위증이라니까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어버이날 시모품에 석사 학위증을 안기며 뽐낸 동서였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동서 볼기짝을 철썩철썩 쳐버렸어요. 사실 그날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친한 지인이 제 동서와 같은 대학원, 같은 과를 다니고 있었고 굳이 제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가 궁금하다며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친구가 저에게 득달같이 그 이유를 알려주었고 낌새가 이상의 뒤를 캐보니 대학원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졸도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찜질방에 기금속을 치렁치렁 걸치고 오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염탐하였고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사는 집 같으니 작정을 하고 모든 걸 속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의주시했다가
일부러 어머님의 눈에 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있지만 늘 자식들의 학벌이 못마땅했던 어머님은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였고, 그 욕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는 어머님께 용돈을 명목으로 그동안 야금야금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더라고요. 어머님은 교수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조금씩 용돈이 필요하다는 동서에게 한 푼, 두 푼 기분 좋게들 뜯기셨던 거였어요.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첫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고졸에 백화점 판매원? 매일같이 대학원 가는 척하면서 아주 천한 백화점으로 출근 잘했더라. 이 근처 백화점에 취직하면 내 친구라든지 우리가 혹여라도 널 발견할까봐 천안까지 매일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근했던 거니? 이 학위증도 다 가짜 아니야?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고귀하다고 했을까?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되려고 지금 공부 중이었어요. 제가 석사학위증 갖다 주면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저밖에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학위증이야 받아주면 그만인 것을. 참 너무하시네요. 완전히 콜라보 장난 아닌데요? 학벌에 눈이 돌아서 돈을 갖다 바친 어머님이나 어머님 하나 꼬셔가지고 대단한 며느리 행세한 동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요. 이 조합 계속 보고 싶은데 어쩌죠? 사람 그렇게 개무시하더니. 입만 열면 뻥치는 며느리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의 수준이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며느리니깐요.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 이러니?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엄마가 소개해준 거잖아.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날 소개해준 거야? 아, 내 친구들도 이제 곧 교수 와이프 두냐고 난리인데 그럼 다 뻥이었다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당신 교수 남편 만들어주려고 지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대학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니? 잔머리나 굴릴 줄 알지. 그 머리로 뭘 한다고. 이거를 보고 나니 오히려 어머님에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본인의 길을 세워주는 며느리만 가족 취급하는 어머님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하여 시댁과 손절에 이르렀고 동서를 학위 조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인데 그동안 동서 어머님께 당한 것만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학위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였고 조작된 학위증까지 증거가 있음에 동서는 학위 위조와 함께 공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학력 위조로는 경미한 처벌이었고 대신 공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동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서는 이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들어간다니깐요. 일단 대학교부터 가야 대학원을 갈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럼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전 진짜 박사 땁니다. 그러니까 빨리 둘 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진짜 박사 교수 되면 어떡하려고
저를 이렇게 하대해요? 부탁드려요. 정신이 아주 병들었어. 그 나이에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까지 언제 갈래? 60에 갈래? 인생 똑바로 살아. 취직해서 인생 필 생각 말고 본인을 더 가꾸고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야. 진짜 너 같은 애한테 그 꼴을 당한 거 진짜 두고두고 못 참아. 맘 같아선 네 인생을 다 아작내고 싶은데 그럼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 넌 그리고 이혼이야. 감히 날 속이다니. 엄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 돌려내. 아이고, 우리 둘째 인생 어쩌냐. 저거한테 속아서 괜한 이혼남만 되고. 아유, 내가 미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팔 직군이죠. 어머님 본인이 위신 쓰려고 아들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꼴 좋네요. 아주 그 욕심 끝장나요. 시동생도 화가 났는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고, 동서는 공사문서 위조죄와 더불어 이혼과 함께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시동생 모두가 고소하니 동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완전 피해자인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혼인기간이 길었음에 혼인 무효소송은 기각되었고 이혼소송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알랑알랑거리는 시어머니였는데 완전 더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뭐니. 네가 나한테 좀 잘했니? 근데 그게 고깝게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뭐에 횟가닥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알겠지? 나 용서할 거지? 용서 같은 소리요. 이제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절 성에 차지 않아 있으니 서방님 두 번째 며느리를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처자로 골라다가 앉히세요. 그리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저 역시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엄마처럼 다정다감한 시어머니가 좋지. 어머님처럼 며느리 알기를 본인 이신 세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주아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난 힘 없으니까 엄마가 주아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주아가 엄마 안 본다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봐? 나까지 이혼남 만들려? 연락하지 마세요. 주아와 풀리기 전까지 저도 안 갈 테니까. 다행히 남편은 저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어머님의 농간에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옆에서 봤던지라 저의 결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충격을 먹게 되었고 그걸 보고 있으니 고소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까지. 주아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자꾸 이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이었나요? 이제야 한 사실이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질척거리면 어머님 큰아들마저 이혼남 되니까 그리 아세요. 두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질척거리시던가요. 들었지? 그러니까 연락 마요. 주아 화 풀리면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좀 반성하고 있어. 예, 너 원래 이렇게 모진애였니? 내가 잠시 사리 판단이 흔들려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해도 꼭 그래야겠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주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녀. 그렇게 시어머니와 손절을 했고, 남편은 지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본인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본인 인생 또한 어머님이 망쳤다며 어머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적적하신지 재화를 풀어주시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 절대 아물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속마음을 잘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추워지고 새해가 밝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참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보니 웃음이 나네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남들 눈에 못났을지언정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일지언정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작년 한 해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엔 더 기쁜 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2024년이 되도록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